오늘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6.25 사변 71주년 밤에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38선 전역에 걸쳐서 옹진반도에 있는 우리 군 부대, 그 옹진반도는 이 38선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황해도 남쪽에 있는 해변가입니다. 살짝 걸쳐 있는 그 지역도 우리 남한 땅이었어요. 그때는 개성도 우리 남한 땅이고, 그런데 이 38선 전 지역을 통해서 기습 남침이 시작이 된 것이죠. 4일째 되는 날 6월 28일 오전 11시 반 시청 앞에서는 북한군들이 모이고 북한군을 환영하는 인파가 모이고 해가지고 서울 함락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6월 28일 날. 그러니까 6월 25일 새벽부터 25일 하루 종일, 26일, 27일 딱 사흘 동안 전쟁을 하고 28일 되는 날은 그냥 서울이 완전히 적군의 손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속하게 이렇게 침략해 내려왔는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서울로 올 수가 있는가? 그거는 그만큼 우리 국군이 허약하고 무기 체계가 아직까지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북한이 가지고 내려오는 소련제 무기들, 특별히 탱커, 전차라 그러죠. 이 탱커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도무지 막을 재간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울은 사흘 만에 완전히 빼앗기고 나흘째 되는 날은 성전, 다시 말해서 서울을 빼앗았다고 하는 기념식을 하고 축제를 벌이고 서저와 먹고 술 마시고 인민군들이 굉장하게 잔치를 벌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 6.25 전쟁에 대해서 딴소리를 합니다. 6.25 전쟁에서 딴소리가 어떤 소리가 있느냐? 첫째는 북침이라 그러죠. 북침. 남한군이 먼저 북쪽을 침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침을 하니까 북쪽에서 그걸 막아내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밀고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우겨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6.25 남침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한 인민군이 침략해서 내려오도록 유혹을 하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남침 유도설이라 그럽니다. 남침을 유도했대요. 남침 유도설. 또 하나는 내전설이라 그럽니다. 38선을 중심으로 늘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있고 1949년에는 1년 동안에 날마다 3번 이상 충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이 잦았는데 그 충돌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꽝 하고 크게 부딪힌 것이 6.25 사변이다. 이렇게 이제 내전설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6.25에 대한 잘못된 이 모든 견해를 단 한 번에 싹 없애져 버리는 6.25 사변의 진실을 확정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6.25 사변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 누가 다르게 말할 수 없는 빼박 증거라고 요즘 흔한 말로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다고. 그게 바로 뭐냐? 1994년 6월 2일 그때 당시 우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 엘친이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그 소련에게, 러시아에 빌려준 돈만 하더라도 30억 불이 됩니다. 10억 불이 1조니까요. 3조나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3조를 받았으니 미안했던지 엘친이
우리 김영삼 대통령한테 보따리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은 유교에 대한 비밀 문서가 300개 가까이가 들어있는 거죠. 유교 사변에 대한 비밀 문서가 300개 가까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쓴 편지까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증거가, 자료가 공개가 되는데, 그 자료를 보고 전문가들이나 봤지 일반인들에게 보라고 우리나라 국영방송이나 신문 통해서 그것이 자세하게 소개된 적은 없어요. 지금도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보관소에서 지금도 그 비밀 문서들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차례에 걸쳐서 김일성이와 박헌영이가 스탈린에게 2차례나 걸쳐서 침략,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겠다고 하는 그 침략 전쟁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2번 했는데 스탈린이 2번 다 거절했어요. 3번째 승낙합니다. 그것이 바로 1950년 4월 10일 날이에요. 그 스탈린의 승낙을 받고 딱 2달 만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 김일성입니다. 그때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그 스탈린이 거절할 때는 왜 거절했느냐? 아직까지 미군이 한반도에서 싹 다 빠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미군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는데 괜히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개입되면은 곤란하다. 우리는 아직까지 미국하고 맞짱 뜰 만큼 나라가 정비가 못 됐다고. 그러므로 기다려야 된다고. 또 미국은 원자폭탄 갖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 우리 소련은 원자폭탄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전쟁 준비는 하고 기다리기만 하라고, 때를 기다리라고. 그래서 전쟁 물자를 많이 후원해 줍니다. 총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전차도 보내고. 그래서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함경북도로 통해서 열차로 끊임없이 전쟁 무기들이 북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침내 1950년 1월 달에 에치선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됩니다. 국무장관 에치선이 태평양 서쪽 끝에 우리 미국의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와 일본과 그리고 필리핀을 연결하는 바로 이 선을 방위선으로 한다고 하는 그 방위선을 발표합니다. 1949년 한 해 동안에 국공내전이라고 해서 국민의당 군인들과 공산당 군인들이 중국 내전을 했습니다. 그 내전에서 모택동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미국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걸 봐서 한국에 침략 전쟁하더라도 역시 개입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에치선 라인이 그렇게 꺼졌으니까. 이젠 때가 됐다. 그리고 또 1949년 9월 달에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하고 이제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번 할만하다. 그러므로 침략해서 정복하라고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엘친이 넘겨준 그 문서에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딴소리 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안 되고 하니까 여전히 북침설을 강조하고 내전설을 강조하고 또 미끼를 던진 것처럼 남침 유도를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시작된 이 6.25 전쟁, 이 6.25 사변, 하나님께서 이 6.25 사변 3년 전쟁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6.25 전쟁 때에 6.25 사변 때에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7대 기적이라 그럽니다. 6.25 7대 기적, 첫째는 뭐냐? 유엔의 신속한 참전 결정입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빨리 유엔이 이 한반도에 일어난 이 6.25 사변에 참전할 줄은 스탈린도 몰랐고 모택동에도 몰랐고 김일성이는 더 몰랐고, 그런데 이렇게 유엔이 신속하게 급속하게 유엔군 사령부를 건설을 하고 16개 나라에서 군인들이 파병이 되고 5개 나라는 의료 장비를 보내주고 38개 나라에서 전쟁 물자와 돈을 내주고, 그러니 60개국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6.25 사변, 공산주의자들의 이 침공은 자유진영에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참전을 함으로 완전히 국제전이 된 거죠. 이와 같은 도움으로 우리가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뉴욕 시간으로 1950년 6월 27일, 한국 시간으로 28일 시청 앞에서 서울을 빼앗았다고 잔치할 때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참전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참 재밌죠. 우리가 이겼다, 서울 빼앗았다 하고 소잡아 먹고 술 마시고 잔치할 때에 벌써 저 미국 뉴욕 유엔 본부 빌딩에서는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소련이 기권을 합니다. 왜 소련이 기권을 합니까? 그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인데 그 가운데 유력한 나라가 바로 미국 다음에 소련입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유엔 대사가 그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그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유엔 대사 참석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밥 잘 먹고 설사한다고 못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오다가 교통사고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지각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다 그냥 지어낸 소리고 스탈린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전쟁하라고 부추긴 그 스탈린이 왜 그 전쟁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유엔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할 스탈린이 왜 자기 대사를 못 가게 합니까? 소련 대사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이 한국 참전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유엔 법에 의하면은 5개 상임 이사국 가운데 단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그건 통과 안 됩니다. 5개 나라가 다 찬성해야만 그 합의하게 되는데 소련이 기권을 해버려요. 그 이유는 이제 다 밝혀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스탈린의 아주 노회한 술수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왜 그러냐? 구라파에서 2차 대전 끝나고 저 구라파에서 동구라파는 다 소련이 이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좌우 합작을 이제 하자,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 좌우 합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다 정부를 세우게 했는데 이 좌우 합작을 시켜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좌익들이 우위에 있는 인사들의 그 모든 약점과 비리, 이걸 막 공개를 하니까 창피해서라도 정치에서 손을 놔버립니다.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은 암살해서 죽여버립니다. 남아있는 것은 다 좌익들만 남아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소련의 위성 국가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몽땅 다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자, 이 동구라파를 더 공고하게 소련의 위성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 세력을 극동아시아에다가 묶어둬야 서쪽에서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오히려 참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공을 보니까 이 거대한 나라다 말이죠. 이 중공 모택동이가 스탈린 말을 고분고분 듣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탈린은 벌써 중국을 견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박이 깨지도록 저 한반도에서 전쟁하게 하고, 나는 동구라파를 완전히 정복하자. 이것이 스탈린의 야망입니다. 바로 그 야망 때문에 말리크 그 유엔 대사를 참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엔이 참전함으로 우리나라가 이 자유를 지킬 수가 있었으니,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처럼 스탈린이 전쟁을 부추겨 놓고 전쟁을 승낙해 놓고 그 전쟁을 지루하게 오래오래 가게 하고 정말 참 그 전쟁 참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권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야심과 그리고 엄흉한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 당일날, 바로 6.25 전쟁이 터진 당일날 저녁에 부산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북한 특공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북한 특공대 600명을 부산 앞바다에서 경멸을 합니다. 침몰을 시켜버립니다. 6.25 전쟁이 터진 그날 밤 야음을 틈타서 특공대가 들어옵니다. 왜 부산으로 들어옵니까? 부산을 정복해야만이 일본에 있는 미군이 못 들어온다 이거죠. 또 유엔이 혹시 들어온다 할지라도 군인이 상륙할 수 있는 항구를 봉쇄해버리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얼마든지 쉽게 20일 만에 남한 전체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특공대가 600명이 부산으로 침투할 때에 그 수상한 배를 발견하고 그 배를 막기 위해서 출항한 우리나라 군함이 백두산함인데, 이 백두산함은 미국 해군들이 훈련으로 쓰던 훈련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돈 주고 사왔습니다. 무슨 돈을 가지고? 해군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모금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허락한 국고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두산함을 구입했습니다. 포탄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포탄값이 비싸고 해가지고 포탄을 한 번도 쏴보지 못했어요. 쏴보지 못하고 훈련만 했습니다. 그냥 훈련만.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첫 출항을 했는데 부산 앞바다에서 만나고 보니까 백두산함보다도 더 커다란 소련 배입니다. 수송선이긴 하지만 그 수송선에 대포도 달려있고 기관포도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크고 엄청난 그 수송선하고 맞붙어서 해전을 했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에서 이긴 것처럼 그 더 큰 배를 깨뜨리고 침몰시켜버리므로 부산항을 지킬 수가 있었으니까 부산항을 통해서 미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이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기적은 뭐냐? 북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사흘 동안을 먹고 마시고 두드리고 잔치하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내려온 군인들이 서울을 정복했으면 빨리 남쪽으로 계속해서 남침을 계속해야 되는데 왜 서울에서 사흘 동안 꼼짝하지 않고 있어요? 미군이 저 일본 본토에서 미국 24사단이
부산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과 정보를 알고 그제서야 한강 철교 하행선 철교 위에 송판을 깔아놓고 유엔군 막으려고 북한군이 그제서야 남쪽으로 내려오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흘간 왜 서울에 머물러 있었을까? 28일, 29일, 30일 꼼짝 안 하고 있다가 7월 1일 날 한강 건너서 내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흘 동안에 아직까지 미처 건너지 못했던 우리 국군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건너서 피난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거 참 기적인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사흘 동안에 인민군이 서울에 머물고 움직이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거기에서 시원한 해답을 아직까지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미스터리이면서 기적입니다. 바로 그 기간에 우리 국군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가 있었고 한강 방어선도 구축할 수가 있었고 그 사흘 동안에 유엔 참전을 끌어내고 그 사흘 동안에 미군이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었으니 북한군이 서울에 사흘 동안에 지체한 것도 정말 미스터리한 기적이다. 그 다음 네 번째 기적이 뭐냐? 네 번째 기적은 춘천 대첩과 낙동강 방어전 성공입니다. 춘천 대첩이라는 게 뭐냐면은 북한군이 남한을 기습 남침해 올 때에 개성을 통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저기 문산, 연천 이쪽으로 팍 내려오는 그 북한군은 모두가 다 중공 팔로군 출신들입니다. 중공 팔로군 출신 조선 의용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투 경험이 많아요. 중국 북쪽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과 전쟁을 해본 경험이 다분한 군인들입니다. 한 6만 명 가까이가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 경험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동부전선 춘천 쪽으로 내려왔던 이 북한군은 지형이 너무 험악하고 교통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육사단 김종호 그때 대령입니다. 사단장이 대령인데 이분이 그 춘천과 홍천 쪽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훈련을 잘하고 포 사격 훈련도 잘하고 이렇게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북한군하고 맞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육사단이 얼마나 잘 막아냈는지 그 북한군들이 꼼짝 못하고 한 연대 전체는 전멸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군이 춘천, 홍천에서 발이 묶여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무려 5일 동안 6월 25일부터 5일 동안 30일까지 꼼짝을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춘천 대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군들이 저 남쪽으로 다 피난을 내려가기 때문에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작전상 후퇴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육사단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북한군이 그제서야 내려옵니다. 서울에서 사흘 지체한 이유가 바로 춘천 대첩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싸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전선. 방어하는 것도 방어선이 있습니다. 한강 방어선이 1차 방어선이고 금강 방어선이 2차 방어선이고 낙동강 방어선이 3차 방어선이었어요. 우리 남한은. 그런데 이 한강 방어선을 뚫고 내려오면은 같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그 작전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춘천 홍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원주로 내려오고 그 원주 쪽에서 수원 쪽으로 들어오면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우리 군인들을 포위 작전을 해가지고 천멸시킬 계획을 했는데, 아니 이 동부 전선에서 못 내려오고 5일간이나 그 지체하고 있으니까 사흘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내려온 게 7월 1일인데 동부 전선에서도 7월 1일 빌어서 내려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춘천 대첩은 완전히 6.25 전쟁이 터지고 통쾌한 승리를 제일 먼저 거둔 그 승리가 춘천 대첩이죠. 춘천 대첩. 그 다음에 낙동강 방어선 성공입니다. 이 낙동강에다가 진을 치고 워커 중장이 이 낙동강은 내 뼈를 묻어야 할 곳이다. 후퇴는 없다.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더 이상 후퇴는 없다. 이것이 이제 워커 중장의 각오였습니다. 그때 낙동강이 흐르는데 낙동강 이 서쪽으로 밑으로 흘러 내려오는 바로 이 방향은 미 8군이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있는 이 흐르는 이 강변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막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운 두 사단이 있는데, 하나는 1사단 다부동 전투라고 6.25 전투 중에서 가장 지독한 전투가 다부동 전투입니다.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이 다부동, 왜 다부동을 집중 공략했는가 하면 다부동이 뚫리면 대구까지 그냥 내려옵니다. 그 다부동 무너지면 대구도 금방 빼앗기게 되어 있는 요충지가 바로 이 다부동인데, 이 북한 인민군들이 이 다부동을 집중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빡세게 막아낸 장군이 백선엽 장군 1사단장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뚫리지를 않으니까 이 인민군들이 작전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다부동은 그냥 침략했다가 후퇴했다가 이렇게 여기서는 지체를 하지만 영천 쪽으로 삥 돌아가지고 경주 쪽으로 영주 쪽으로 뚫어서 내려가면은 이 다부동은 저절로 무너진다. 그래서 저 영천 쪽으로 경주 쪽으로 포항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부산을 빨리 점령해버리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영천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쪽에서 그 한 연대를 또 전멸시켜버린 공로가 바로 6사단장 김종호 장군이 그때는 장군 됐어요. 그 김종호 장군이 거기에서 북한군들을 섬멸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천대첩이라고 합니다. 그 한산대첩 뭐 이런 대첩이라는 말 있잖아요. 전쟁해가지고 크게 이기는 것을 대첩이라고 그래요. 춘천대첩, 영천대첩 이렇게 싸워서 막아낸 것이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인민군이 막 떼거리로 몰려왔습니다. 인민군뿐만 아니라 중공군들이 막 떼거리로 밀려왔죠. 인해 전술로. 이거 어떻게 막아냅니까? 이거는 그냥 총 쏘아가지고 막을 수 없는 것이, 총알보다도 저 북한군 플러스 중공군 군인 숫자가 총알 숫자보다 많은데 그거 어떻게 막아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B-29 비행기에 폭탄 싣고 와가지고 폭탄 소나기를 쏟는 것을 융단 폭격이라고 합니다. 융단 폭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때가 이제 8월 중순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가 자꾸 비 오고 구름이 끼고 하니까 비행기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에 피난 내려온 목사님, 장로님, 재직들 그냥 연락을 해가지고 구국기도회를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하고 경남 도청에서 모여서 하고 이렇게 부러지졌더니 기도의 응답인지 해가 쫙 나고 날씨가 개이고 해가지고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인해 전술로 내려온 수많은 그 군인들을, 북한 적군들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낙동강 방어 성공을 한 것이 6.25의 기적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입니다. 15일 날 인천을 상륙하고 28일 날 서울을 소복하고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하고 10월 19일 날 평양에 입성하고 압록강변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에 강물을 떠가지고 평양에서 연설하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 수통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평양 시민들이 보는 데서 이승만 대통령이 압록강을 마시면서 이제 우리 국군이 이 북한 전 지역을 해방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바로 그날 10월 19일부터 중공군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중공군이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1차로 넘어온 선발대만 26만 명, 그 다음 2차, 3차로 넘어온 중공군들 합해서 60만 중공군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 60만이 인해 전술로 개마고원과 장진호 지역을 올라갔던 미군들을, 미 해병을 포위하고 3,000명이나 전사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그래서 평양 쪽으로 중공군이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잘리니까 저 북쪽으로 너무 깊이 올라간 이 군인들이 후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 작전상 그들은 후퇴를 해야 되겠는데 후퇴하는 길이 막히니까 흥남에서 배 타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흥남 철수 작전이. 이 흥남 철수 작전도 미 해병대와 그리고 미국 군인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3,000 이상 죽으면서 중공군의 그 모든 침공을 막으면서 배를 타고 후퇴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북한 지역에 있던 우리 대다수 기독교인들, 자유민주를 사랑했던, 그리워했던 이런 북한 주민들이 10만 명 이상 수송선을 타고 각종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게 됩니다. 마지막 배가 빅토리아호요. 이 마지막 호가 바로 빅토리아 화물선인데 여기에 모든 화물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잔뜩 태워서 기네스북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배에 14,000명 민간인들이 타고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항해를 하고 거제도에 도착을 한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흥남 철수 작전은 6.25 전쟁 중에 있었던 큰 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결과라, 이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6.25 기적은 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입니다. 세계 1등 패권 국가 미국이 양 조그마한 나라 이 한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에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할 만큼 공산주의자들도 이승만의 외교술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끝났을 때에 김일성이가 이승만의 외교 때문에 우리가 졌다 생각하고 우리가 저 외교술을 알아야 된다 하고 3,000명 학자를 불러 모아놓고 이승만의 외교를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온 결론이 뭐냐? 벼랑 끝 외교라. 그래, 그걸 지금까지 잘 써먹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이승만한테 배운 거예요. 벼랑 끝 외교. 이렇게 해서 벼랑 끝 외교를 통해서 미국 코를 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서 발을 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 때문에. 그 미국이 이승만을 갖다가 아예 싹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이승만은 미리 큰 사건을 터뜨립니다.
반공포로 석방 2만 7천 명이나 반공포로 석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석방된 이 반공포로들이 할렐루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 반공포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북한에서 예수 잘 믿던 사람들 후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반공포로가 돼가지고 해방을 받고 나오니 온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면서 이승만이야말로 진정한 반공주의자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국제 여론이 이승만한테로 집중이 되니까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어쩔 수 없어서 휴전 협정 조건으로 한국에다가 휴전한 이후에라도 한국의 방위는 미국이 책임져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약을 맺은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 조약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섭리해 주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특별히 12절부터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은혜를 입어야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곤란하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6.25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71년 전에 일어났던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겸손하고 더 하나님 옷자락을 꽉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나간 71년 전에 있었던 6.25 사변,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끝까지 자유민주국가로 남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로 남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시장 경제가 자유롭게 형성되므로 모든 국민들의 삶이 부유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